서울이 12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2.1도입니다. 지금까지 김태규였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은 5시 10분입니다. KBS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5월 9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오늘 그가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의 카메라 앞에 피의자 신분으로 말이죠.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과 절친 관계였던 실세 법무부 차관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 겁니다. 포토라인에 서기까지 걸린 시간 6년. 그리고 김학의, 그가 포토라인에 머문 시간은 단 1분이었습니다. 기자들의 수많은 질문이 이어졌지만 남긴 말은 단 한마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것뿐이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처음 별장 성폭력 의혹이 제기됐던 2013년 이후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전에 인천공항에서 나라 밖으로 나가다가 본의 아니게 취재 카메라에 포착된 적이 있었군요. 두 번의 무혐의 끝에 검찰 소환. 김학의 전 차관은 오늘도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동영상 속 남성이 본인이 맞는지, 윤중천 씨와 어떤 관계인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혐의를 또 내내 부인했다고 하지요. 착잡함과 당황스러운 얼굴만으로도 그의 입장은 충분히 짐작됩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을까요? 인생사 세옹지마,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 어렵다. 딱 이런 말이죠.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북한이 불상의 발사체를 쏘았습니다. 40여 분 전 상황입니다. 닷새 만에 또 쏜 거네요. 평안북도 운전군 신오리 일대에서 불상 발사체를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는데요. 신오리는 동쪽으로는 핵시설 영변, 서쪽으로는 인공위성 발사로 유명한 동창리 기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변과 동창리 사이에 신오리가 있는데요.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기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발사체의 실체와 발사 의도에 대해서 합동참모본부가 분석 중입니다. 곧 실체가 드러나겠죠.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조총련기관지 조선신보가 오늘 강조한 내용, 눈여겨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선이 제시한 시한 내에 미국 측이 그릇된 태도를 바로잡지 못하고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경우 상황은 바뀔 수 있다. 핵 협상의 기회가 상실되면 핵 대결의 국면이 재현될 수도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부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죠. 이에 대해서 여러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제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 이렇게 밝힌 바 있고, 청와대는 이번 식량 지원은 북한을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계획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불상의 발사체가 또 발사됐습니다. 네. 이번 대북 식량 지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또 추가 발사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군 특별수사단에 의해서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했다는 충격적인 수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이번에 KBS가 그 수사 기록을 단독 입수해서 보도했습니다. 보도했던 강나루 기자 2부 속 인터뷰 시간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의 맛 목요일 순서지요. 김갑수 문화평론가,
정선태 국민대 교수 오늘 함께합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영상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 현장 궁금하신 분들 어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입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하시면은 바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평일 오후 5시 5분에 시작해서 7시까지 힘차게 달려봅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합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총선 승리와 함께 야당 설득이라는 두 가지 짐을 지게 된 이인영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생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야당이 제안하는 민생 대책도 수용할 수 있다. 야당과 정책 경쟁을 벌이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뜻대로 품격 있는 정치를 펼칠 수 있을지, 가능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품격 있는 정치로 야당을 견인할 수 있을지 이인영 대표의 능력이 검증대 위에 올랐습니다.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첫 회의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영업, 중소기업 그리고 청년을 위한 대책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님 오늘 뵀는데요. 조정식 의장님한테 민생 대책과 관련한 고견을 구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민생을 살릴 수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야당이 주도하는 거 그런 것도 좋다 이런 마음으로 절박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힘든 자 위로하고 또 꿈꾸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응원하는 것이 정치가 있을 본연의 자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생 회복이라는 정치 본연의 자리를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선이 1년밖에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정당 간의 경쟁 이런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멋진 경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생과 미래를 두고 누가 먼저 혁신하는가 또 정책을 놓고 누가 더 합리적인가 우리 국민은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낙인 찍는 정치 또 막말하는 정치 저부터 삼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품격 있는 그런 정치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원내 3당인 바른미래당도 다음 주 새 원내대표를 뽑습니다. 이번 패스트트랙 갈등 속에서 존재감을 과시한 오신환 사무총장. 과연 원내대표로 나설 것인가 관심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국회 부의장인 주승용 최고위원이 새 원내대표로 오신환 의원을 추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늘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온 오신환 의원. 원내대표 굳이 마다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주승용 최고위원이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가 지명하신 분이잖아요. 네네. 오신환 대표를 추대를 하자 합의로 오신환 의원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예. 예, 주승용 부의장께서는 예. 뭐 저를 지정해서 네. 추대하자라고 언급하신 것은 아니고요. 그래요? 우리가 추대를 하는 것이 좋지. 예. 예, 작은 정당에서 또 이런 갈등 속에서 또 경선을 하는 것이 좋겠냐 이런 취지에서 아마 말씀하시면서 저를 예를 든 것이지. 예를. 예, 그것이 뭐 저를 딱 지정해서 추대를 하자라고 추천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 근데 오히려 이게 원내대표는 이렇게 뭐 김관영 대표 사퇴하고 양보할 테니까 손학규 대표는 좀 놔둬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제 의총에서도 예. 그런 언급을 하신 의원님들이 예, 있으셨고요. 예. 그건 또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손학규 대표의 체제로 계속 지속하더라도 예. 지금의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김용민 라이브. 한미일 안보회의 중에 북한이 닷새 만에 추가
발사체를 발사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지난 토요일에 발사된 북한의 발사체를 두고 한국과 미국이 미사일이 아님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애써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축소하는 것이다. 미사일 맞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행여나 어렵게 조성된 북미 대화 국면을 깨지 않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못 본 척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인터뷰 들어보시죠. 9.19 군사합의 이후에 2018년 11월로 기억하고 또 불과 며칠 전이었던 올해 4월에 북한이 계속 신형 첨단 전술 무기 등등 뭐 사격 시험을 했네, 뭘 김정은이 직접 지도를 하네, 자기들이 스스로 공개하고 했었잖아요. 예. 그때 많은 사람들 걱정이 밖으로는 북핵 비핵 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이 얘기하면서 예.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핵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네. 그런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 미사일로 보이는 이것이 그런 우려를 현실화시켰다고 저는 보는 거죠. 예, 예. 그러니 이런 부분이 북한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중 플레이, 밖으로는 비핵화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열찬 핵 개발에 매진하는 이런 상태를 우리 정부도 알고 미국 정부도 알고 다 알면서도 네네. 어떻게 보면 북한이 핵 협상의 판을 깰까봐 다들 이제 전전긍긍하면서 제발 판은 깨지 말아달라라고 예. 혹시 하는 상황은 아닌가. 네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안하고 못마땅하고 등등등이죠. 예, 예. 김용민 라이브. 코롱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논란이 심각합니다. 인보사의 핵심 성분이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인데 이게 뒤늦게 확인된 거예요. 이것도 충격인데 더 충격은 코롱이 이걸 이미 2년 전에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신장세포는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를 알면서도 신약 시판을 추진했다면 생명윤리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대충 덮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겠죠. 피해자 인터뷰가 MBC 라디오 시민보의 시선집중에서 방송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무릎이 연골이 이렇게 터져서 수술을 했는데 2018년 6월에 그 이제 지인을 통해서 동네 병원이 잘한다고 해서 거기 예. 찾아가서 이제 선생님께서 지금 제 연골 상태를 보시고 지금 처방할 수 있는 것은 그 주사밖에 없다고 예. 그렇게 얘기해서 저희가 이제 남편과 보신 끝에 비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비용이 비용 얼마였는데요? 770만 정도 들었어요. 770만 원이요. 주사 한번 네네. 맞는데. 네, 지금 제가 1년 정도가 돼 가잖아요. 네. 그 1년 동안 제가 어디 놀러 한 번 간 적도 없습니다. 제대로 앉지도 못합니다. 네. 다리도 굽어지지도 않고. 근데 이게 치료를 해줘야죠. 제가 그냥 무조건 의사 선생님 말만 듣고 지금 믿고 기다리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낫기는 그냥 더 부작용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신적인 피해 보상도 있어야 될 거고 엉터리 약을 조사했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을 들였잖아요. 네. 그에 대한 보상도 마땅히 이루어져야 되고 일상생활에도 엄청난 장애를 입고 있는 거죠, 제가. 그런데 이 사건에서 박근혜 정부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인보사는요, 박근혜 정부 당시 식품 약 개발 4대 사업 중에 하나로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인보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법안 수정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왜 이랬을까요? 정형준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이 코롱 게이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예. 인보사를 개발하는 과정에 막대한 국가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국가 R&D 산업이었고요. 그렇군요. 가장 단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 100억 정도를 지원하는 신약 개발 4대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핵심 사업이었네요, 당시에. 예, 핵심 사업이었습니다. 박근혜 그다음에 정부에서 왜 이렇게 인보사를 핵심으로 해서 100억대를 지원한 거죠? 그 부분은 이제 당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는데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제 같은 이런 곳에 좀 몰아주는 게 있었고 또 의료기기 뭐 김영재실 이런 거 기억하실 텐데요. 의료기기 산업도 새로운 산업이라고 밀어주는 양쪽에 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사실은 이제 바이오시밀라를 이제 지금 만드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이제 지금 성과가 있는 물론 뭐 셀트리온이나 이런 회사들도 있는데요. 이런 신약 회사들을 이제 지원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인보사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법안도 사실은 수정을 해서 도와준 정황이 있습니다. 원래
안 되는 걸 되게 할 때 특히 법안을 바꿔서 그걸 되게 만들어 주는데 그 법안에 혜택을 입은 기업이 그거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연결되면 틀림없이 그 회사를 위해서 법안을 바꾸는 경우거든요. 국민 라이브.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반발 입장을 대변하는 스피커가 등장했습니다. MBC 라디오 시민보의 시선집중에 나온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 형사정책단장이 그렇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후 검사들이 직접 국민들에게 문제점을 설명하겠다는 여론전의 일환이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김웅 단장은 형사사법 구조를 복싱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형사사법 구조라는 건 복싱 같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청코너에 경찰이 있고 홍코너에 피의자가 있습니다. 예. 그럼 검사는 레프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판사들은 그 옆에 있는 심판이고요. 아하. 그걸 레프리는 막강한 경찰이 예. 피의자를 너무 심하게 몰아가거나 예. 아니면은 뭐 가혹 수사를 하는 거 그렇죠. 그런 걸 막아주는 역할을 레프리는 해야 이제 되거든요. 두 선수 사이에 끼어드는 그 링 위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문제는 뭐냐면 예. 레프리가 선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검찰을 아무도 레프리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원래 레프리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진 게 검찰이거든요. 근데 예. 레프리가 선수로 나와서 싸움을 하게 되면 예. 그 불법은 누가 막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구조를 바꾸려면 예. 레프리는 레프리만 하든지 예. 레프리가 청코너 선수가 될 거면 예. 다른 레프리를 세우든지 예. 그렇게 가는 게 맞는 방향인데 지금 이 법안은 어떤 형태냐면 예. 검사는 레프리 없이 경기하잖아요. 네. 경찰도 레프리 없이 경기를 하게 해주세요. 라는 구조로 가게 된 겁니다. 아. 정책통인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역시 비대한 경찰 권력이 수사권을 독점하게 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경찰 15만이 넘는데요. 수사를 종결하는 권한까지 준다면 일제강점기 당시 절대 권력이었던 경찰의 지위를 복원시키는 결과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기식 전 원장 발언 듣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일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찰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자치경찰제를 대부분 다 민주국가에서는 시행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15만이 넘는 경찰이 단일한 국가경찰 체제를 갖추고 있고 일반 경비부터 시작해서 수사, 민생치안, 정보까지 권위주의 시대는 대공수사까지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소위 단일한 국가경찰 체제 하에서 이런 경찰권의 전부를 다 갖고 있는 경우도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경우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정보경찰은 이게 일제시대 잔재입니다. 전 세계에 경찰이 이렇게 경찰서 단위까지 정보경찰을 두고 있는 나라도 없습니다. 굉장히 촘촘하죠.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그 과거에 쭉 있어 왔던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경찰한테 수사권을 주고 수사 종결권까지 줬을 때 경찰 권력이 비대화된다라는 지적은 저는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해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조직은 따로 분리해야 되는 거죠. 2개월의 넘버 원 듣겠습니다. 원내대표님들 1원 합시다. 짧은 인사를 보낸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나는 널 생각하고 있어. 늦은 밤 졸리는 비비며 너에게 편지를 쓸게. 아름다운 사진 속 그 표정만큼 아름다운 날들이기를. 찬바람이 불어와 어깨가 움츠러들 때에도 너를 떠올린다면 씩씩한 표정 할 수 있어.
말게 생각지 못한 어느 날 우연히 문득 뒤돌아봤을 때 그때 꼭 내가 서 있을게 꼭 가득 껴안을게 가장 반가운 얼굴로 눈물이 발칵 쏟아진다 해도 나는 환하게 웃을 거야 혹시 오늘 너에게 서러운 일이 생긴다면 오래전 그날처럼 달려가 꼭 안아주고 알고 있니 넌 나의 number one 두근대는 맘은 아직까지 여기에 언제까지나 my only one 좋아한단 말은 나를 웃음 짓게 해 my number one my only one 때로는 지쳐 울어 이진주님 문자가 왔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경찰 조사 받는 건 일반인에게 상식적인 일인데요. 김학의 전 차관에게는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린 걸 보면 마음이 착잡합니다. 언제쯤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될까요? 오늘 소환 조사한 것은 검찰이죠? 네. 하여간 그렇죠. 잘못했으면 수사받는 게 상식인데 말이죠. 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진주님의 의견 받았고요. 5017번 쓰시는 분 식량 지원 해주고 싶은 마음이 거시기 합니다. 네, 북한의 추가 발사 때문에 이런 마음을 먹으신 것 같은데요. 3803번 쓰시는 분 재벌은 누구에게 못 준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김미사님 인보사 영리병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제2의 가습기 살균제네요. 이런 문자 보내셨고 네. 6020번 쓰시는 분 레프리. 네, 그렇습니다. 레프리가 돈에 매수되는 것이 문제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네. 검찰이 레프리라고 이제 자처한 거죠. 예. 그런데 레프리를 믿을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5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김은아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후 교통량이 꾸준히 많습니다. 사고 난 곳도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간선도로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으로 동호대교에서 한남대교 사이 추돌 사고는 처리가 마무리됐지만 이 여파로 영동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반대 잠실 쪽은 가양대교에서 성산대교 사이 2차로에서 사고가 나 당화대교부터 성산대교까지 속도 늦춥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오늘도 역시 작업 때문에 밀리는데요. 양평 쪽으로 영남권 현풍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작업하면서 일대 2km 구간에서 막히고 더 가서 문경세제 부근 4km 정체 역시 작업 여파입니다. 반대 창원 방향은 여주분기점 부근 작업 때문에 2차로로 이동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여파로 여주분기점을 지나서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특히 서울 방향으로 정체 구간이 늘고 있습니다.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부근까지 10km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 다시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일직분기점에서 금천 사이로 속도 못 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잠깐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김현철 통일부 장관에 따르면 절차와 방법, 규모는 아직 확정된 게 없고 지원 방법이나 시기 모두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 여러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고 있죠. 이런 가운데 북한이 발사체를 동창리와 영변 중간에서 쐈습니다. 4시 반경에 말이죠. 참 복잡한 한반도 정세입니다.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을 만나보겠습니다. 김홍걸 의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홍걸입니다. 네. 의장님, 미국과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사실상 결정했는데 북한이 또 발사체를 날렸어요. 이 소식 접하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글쎄요, 지난번 주말에 무력 시위를 했을 때나 지금이나, 예.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아직 이번 것은 드러나지가 않고 있는데요. 합참도 지금 분석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성급한 대응을 할 것이 아니고 좀 차분하게 또 북한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하면서 예.
좀 조용한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 조용한 너무 대응. 뭐 호들갑 떨고 이러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뭐 많은 사람들은 그 협상을 촉구하는 것이다. 대미 대화를 촉구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보던데요. 그 북한의 의도를 지금 뭐 넘겨짚는 것은 좀 무리일 수 있겠지만은 그 김홍걸 의장님 보시기에는 좀 짐작이 가시는 부분이 없습니까? 일단 대내적으로는 뭐 북한 방송에서 이렇게 선전하듯이 네. 이제 북미 협상이 결렬됐으니까 주민들이 좀 불안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스스로 나라를 지킬 능력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하고 안심시키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고요. 예. 또 이제 한국이나 미국을 상대로는 금년 안에 그러니까 금년 연말까지 시한을 두고 협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 왜 신호가 없느냐, 뭔가 왜 협상하자는 말이 없느냐 하면서 좀 자기들 쪽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는 그런 신호를 보낸 것으로도 볼 수 있죠. 예. 지난 토요일에 그렇게 했으면은 또 미국이 그래서 어느 정도 식량 지원 허용 이런 입장을 밝혀서 뭐 하여간 대화의 그 여지를 남겨두는 시그널을 충분히 보냈는데 추가 발사한 맥락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글쎄요. 아직은 뭐 쉽게 속단할 수는 없는데요. 네네. 뭐 저는 미국 측에 트럼프 측에 식량 지원 그것을 남쪽이 식량 지원하는 것을 개의치 않겠다 하는 그 발언이 긍정적이라고 분석은 했지만 과연 그것만으로 북한이 만족을 할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굶어 죽지 않게는 하겠다 하는 이 정도의 메시지니까 사실 저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만족한 정도는 아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 허용뿐 아니라 대북 제재를 실질적으로 완화해 가야 한다. 미국 쪽에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라고 생각하시는 뭐 거군요. 제재 완화를 구체적으로 얘기했다기보다는 이제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 측도 뭔가 양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니까 북한에게만 일방적으로 항복하라 이런 식으로 나와서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북한에게 그러니까 북한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협상장에 나오라 하는 그런 메시지일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말이죠. 식량 지원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원 방식이나 규모는 정해진 바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국내산 쌀 재고를 두고는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200만 톤이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130만 ton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김홍걸 의장님, 식량 지원 앞으로 계속 그 논의를 이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추가 발사가 상황을 바꿔야 된다. 더 이상 뭐 식량 지원 논의는 불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로 말하자면은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식량 지원은 뭐 이것은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어떻게든 좀 덜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격시나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진행을 해야죠. 특히 식량 지원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북한과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써먹을 카드가 아예 없다는 뜻이 되고 또 북한에게도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을 완전히 고사시키겠다. 항복할 때까지 압박하겠다 이 뜻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북한의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뜻이 되고 김정은 정권의 입장으로서는 그러면 협상할 필요 자체가 없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더 말하자면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길이 되는 것이죠. 실험을 재개한다든지 이런 상황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예, 저는 뭐 3월 말부터 뭐 북측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 당시 들었던 얘기와 최근에 이제 유엔 국제 식량기구 이런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보통 1년에 100만 톤 가까이 부족한데 금년에는 한 50만 톤이 더 부족하다. 그
작년에 날씨가 워낙 안 좋았고 네. 또 제재 때문에 농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수입을 못 해와가지고 네. 굉장히 안 좋다 하는 얘기를 들었고요. 예, 예. 우리가 이제 쌀을 주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뭐 국내 정치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네. 1차적으로 사실 가격 대비해서는 이 효과를 생각하면 국제시장에서 밀가루 사서 주는 게 가장 양도 많고 쓰기가 편한데 네. 또 국내 분위기를 생각하면 이 남아도는 쌀을 네. 이 국내에서 생산된 쌀도 많이 남아돌고 있고 네. 우리가 그 WTO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입하는 수입쌀도 1년에 15만 톤씩 남고 있거든요. 그렇죠. 의무 수입분이 그 정도 됩니다. 예. 예. 보관 비용도 엄청나게 나가고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또 국내 쌀을 또 쓰지 않을 수도 없고 예. 하니까 좀 딜레마가 있을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네네. 그렇게 된다면은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이라면은 과감하게 하는 것도 적어도 남북 대화를 다시 복원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일단 대화의 물꼬를 다시 트기 위해서라도 나서야 되고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네. 사실 지금부터 준비해도 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뭐 배를 또 구해야 되고 예. 또 도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립니다. 아, 육로로 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육로로 보내기에는 좀 이 트럭으로 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배처럼 많은 양을 실진 못하죠. 근데 북쪽은 항만이 또 낙후돼 있어가지고 예. 배로 보내도 아마 한 달에 10만 톤 정도밖에 하역을 못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좀 복잡한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지금 그 서울에서 한미일 안보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예. 모였으니까 빨리 대북 문제 논의하라. 이런 차원의 북한의 의도가 있었는지 이번 발사가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뭐 관련이 있을 수 있죠. 지난번 발사는 한편으로는 그 한미 연합 공군 훈련 예. 그것에 대한 불만 표현도 될 수 있고 항상 그런 뭔가를 발사해서 무력 시위를 할 때 예. 이유 없이 하지는 않거든요. 어떤 타이밍에 맞춰서 항상 해왔고 네. 그런데 참 북측이 그런 방식밖에 쓸 줄 모르기 때문에 예. 좀 부드럽고 합리적인 외교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도 그 김정은 시대에는 좀 바뀌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그 벼랑 끝 전술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개탄스러운 부분입니다, 사실. 예, 저렇게 나오면 우리가 아무리 이 국제사회에 이 한반도 비핵화가 가능하다, 평화체제 구축이 가능하다 얘기를 해도 네. 이 국제사회가 그걸 믿어주질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안보회의, 한미일 안보회의에서는 저녁 7시 이후에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어떤 입장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고요. 의장님, 현안이라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당시 신군부의 강압에 의해서 재판에서 내란 음모 가담 사실을 허위 자백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요즘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설전을 벌이고 있어요.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 5.17 비상계엄 당시에 끌려가가지고 또 모진 고초를 겪었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로서 이 사안을 보신 소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글쎄요. 뭐 다른 건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예. 제가 아는 부분만 말씀드리자면 예. 심재철 씨가 그때 이제 내란 음모 사건 재판을 할 때 네. 나왔던 제가 이제 그 당시 증인들에게 들은 바로는 네. 여러분들에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심재철 씨가 당시에 다른 피고인들은 네. 내가 그동안 진술서 썼던 것은 고문에 의해서 그런 네. 것이다. 예.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랬는데 심재철 씨는 네. 물론 그분도 고문 때문에 그런 거지만 네. 뭐 사실이다. 네. 그러니까 신군부 쪽에서 조작한 그런 내용을 사실이다. 내가 김대중 그 당시 저희 아버님과 네.
같이 내란 업무 했다. 반성한다. 뭐 이런 식으로 증언을 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가혹행위에 의한 허위 자백이 예, 아니었다. 그렇죠. 당시에는. 예. 그랬군요. 뭐 당연히 고문 당했겠지만 그렇게 말을 했다고 들었는데 네. 요즘은 그것 자체를 그 말한 것 자체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네, 네. 제가 들은 바로는 예, 예. 그 내용이 예. 10여 년 전에 제5공화국 드라마에도 나옵니다. 네. 그런 장면이.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미 알게 됐는데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신군부 측에서 그 조작으로 된 그 거짓 내용의 그 재판 기록을 네. 나중에 자기네들이 아무래도 이 자신이 없으니까 다 없애버렸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록이 없으니까 예. 그렇게 얘기해도 누가 재판 기록을 들이대면서 당신 이 말 하지 않았느냐 이럴 수가 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김홍걸 의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어디선가 석석의 향기가 나네요. 바로 불러보겠습니다. 석석?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입니까? 네, 저는 오늘 KBS 방송국 대통령에게 묻는다 대기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 8시 반에 KBS 1TV에서 방송하는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프로그램이지요. 네, 말씀드리는 순간 오늘의 출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석석 반갑습니다. 예, 한마디 할게요. 예,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합니다. 내일부터 문정부 집권 3년차를 맞이하는데요. 심기일전에서 이것이 나라다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말 나온 김에 지금까지 방송을 탔던 대통령 몇 분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중 대통령 과거 국민과의 대화를 방송했던 적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이 나라다 꼭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DJ 펌 디스 파리. 그저 대본에 없는 얘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KBS 대통령 라디오 주례 연설을 했던 이명박 대통령.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이 프로그램 진행했던 MB입니다. 어디 질문할 사람 있어요? 있으면 하십시오. 아니, 이분 저 김대중 대통령 아닙니까? 예, 갑자기 쫓겨가지고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다 쓰는 누군 겁니까? 그리고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관련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죠. 그건 시간이 없어서 패스하겠다. 다음에 또 만나자. 미세 뉴스 보세요. 오늘의 뉴스는 오늘 밤 대통령에게 듣고 싶은 말말말. 네, 시사평론가 김수민 씨, 오창석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김대중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이 쪼가 비슷해요. 그래서 두 분 출신이 호남 영남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자칫하면은 진짜 섞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해본 사람은 알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참 제가 청취자분들께 사과를 드리지 않을 수 없겠네요. 거의 방송사고 수준의 성대모사 사고였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저녁 8시 반이군요. KBS 1TV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 이 집권 2년 차를 맞은 대담 방송이 이제 나가게 됐는데 아무래도 북한의 추가 발사 관련한 소식, 이 소식을 어떻게 접했는지 여쭤볼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또 잠시 후에 나누도록 하고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난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현재 국회가 파행으로 가고 있지만 신임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또 타 정당의 원내대표하고 예방을 한 것이죠. 예. 이 자리에서 또 나경원 원내대표 언급이 특이합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3분 가운데 가장 가깝다고 느껴지는 분이라면서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를 칭했는데 좀 말이 묘한 분위기가 느껴지죠. 그렇지. 왜냐하면 한참 싸우고 있는데
장을 두고 예. 그래도 적중에선 네가 가장 마음에 든다라고 얘기한 것이 그럼 민주당 내에서는 또 어떤 반응이 있을지 네. 그런 부분이 좀 흥미롭습니다. 예. 그리고 또 쓴소리 뼈 있는 말도 했는데요. 이인영 원내대표가 말 잘 듣는 원내대표가 되겠다라고 동료 의원들한테 후보로서 연설을 했는데 이걸 두고 설마 청와대 말을 잘 듣겠다는 건 아니겠지요라고 하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금 꼬아서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래요. 일단 뭐 화기애애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경색된 여야 관계 복원에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자칫하면 그 화기가 화기 엄금할 때 화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좀 양면적인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와 만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하죠? 네, 신임 원내대표니까 아마 이제 축하의 전화를 걸었던 것 같습니다. 9일 오전에 전화를 걸어서 축하 인사와 당부도 전했다고 하는데요. 예. 기자들과 만났을 때 이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따로 특별히 주문한 것이 있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플러스 알파가 있었는데 그건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니까 옮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문 대통령이 꼭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라는 무언가에 대해서 주문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른당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공동대표가 입을 열었군요. 네. 이제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최고위 불참을 하고 있는 최고위원 5명 모두 요구하는 것이 합당 불가. 네, 여기에 대해서 손학규 대표는 연대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이 화답 또는 뭐 동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당이 새롭게 출발하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보수 대통합이라고 말한 적은 없고 오늘 결론은 자유한국당이든 민주평화당이든 합당과 연대는 없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의 이름으로 내년 총선에서 승부하겠다는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년 총선에서 말이죠. 바른미래당, 뭐 민주평화당 이런 당들끼리 뭐 예컨대 뭐 단일 후보를 낸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일단 지금의 말은 그런데요. 또 내년의 상황은 또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지난 지방선거처럼 하겠다는 건데 지난 지방선거 때 거의 괴멸적 패배를 했잖아요. 바른미래당이. 내년 되면은 뭐 좀 상황이 나아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수민 평론가? 그걸 뭐 기대하고 있겠죠.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아직 1년 남았다. 네.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때는 뭐 객관적 조건으로 치면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고 여당의 지지율이 더 높았을 때인데 조금 지나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건데 이게 거꾸로 얘기해서 올 연말쯤이라든가 내년 초에 바른미래당 지지율에 큰 변동이 없으면 또 동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요. 지금 뭐 지지율 여론조사를 보면은 바른미래당이 내년이 되면 나아질 것이다. 뭐 이렇게 짐작하고 예견할 만한 지표는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총선까지 바른미래당이 정말 이대로 간다면 지금의 보수와 다른 보수의 모습을 정책적으로 보여줘야만이 어느 정도 유효한 지지율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민주평화당도 원내대표 새로 뽑는 모양이죠? 네,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내렸는데요. 지금 그동안 광주 전남 지역 의원들이 천정배 의원을 추대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장병환 현 원내대표 연임 또 얘기가 나왔었는데 두 사람 다 차기 원내대표직을 고사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등록자가 계속 없어서 추가 등록 기간을 받아서 유성엽 황주홍 의원이 의사를 표명했다라고 합니다. 다만 유성엽 의원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가 되면 현재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 하고요. 황주홍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경우에 지금 현재 농해수위 위원장입니다. 이 위원장직이 다른 당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그래요?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비교섭 단체인데도. 네. 그렇군요. 비교섭 단체라서 그럴 수 있겠죠. 아, 그래요? 네, 상임위원장을 받을 때는 정의당과 합동으로 교섭단체를 이뤄서 받은 건데 현재 기준으로는 자칫 놓칠 수도 있는 뭐 그런 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평화당. 그럼 유성엽, 황주홍 뭐 대표적인 비문과 반문 사이의 그 포지션 아닙니까? 현 정부와 그 관계를 따져볼 때 이분들이 지금 출마 의사를 밝혔다는 건데 누가 될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주평화당이 그래도 그동안은 문재인 정부에게 협조적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각을 세웠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비문, 단문으로 이렇게 분류되는 유성엽, 황주홍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을 때 대여관계는 또 어떻게 설정이 될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모두 사퇴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네요. 네, 최저임금위원회의 류장수 위원장 현재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죠. 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8명 공익위원이 모두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류장수 위원장이 밝힌 사퇴 이유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쪽으로 바꾼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새 판을 짜야 된다. 간판도 새로 걸거니와 사람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사퇴를 한다고 하는데 나머지 공익위원들 사퇴 이유에 대해서는 류 위원장이 다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각자의 이유들이 있는 것 같고 일단은 말을 아꼈는데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도 이렇게 되면 파행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파행이라기보다는 새로 또 공익위원은 임명을 하면 되는 건데 일단 결정 체계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간 설정 위원회랑 최종 그 수치를 정하는 그 위원회로 이원화되는 건데 앞에 위원회, 그러니까 구간조정위원회는 전문가만으로 꾸리는 거고 최종 결정위원회는 노사정에 이제 공익위원들을 섞어서 공익위원이랑 노사위원들을 섞어서 만드는 거라서 이 틀 자체가 먼저 정해져야 좀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6월 말에는 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최저임금. 그렇습니다. 네. 어떤 흐름으로 이어갈지 이것도 역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결론이 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죄송한데 우리 애청자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실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뭡니까? 네, 오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5년 만에 검찰 출석했습니다. 포토라인을 그냥 패싱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요. 활빈단이라는 시민단체에서 나와가지고 성도착증 고위직 뿌리 조심이라는 문구가 쓰인 그런 현수막을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 전 차관이죠. 이제 성씨가 헷갈리네요. 네, 그냥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말만 하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고 수사단에서는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 뇌물을 받았는지 또 별장에서 성범죄가 있었는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바탕으로 해서 추궁을 할 그럴 전망입니다. 그 보도를 보니까 다 부인했다 이렇게 나와요. 네, 일단은 그 뇌물수수라든지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출두하기 전에도 변호인을 통해서 뇌물수수 의혹은 사실 무근이다. 그리고 영상의 인물을 김 전 차관으로 단정한 점에 대해서 깊은 유감이다. 그리고 별장 동영상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라고 이제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그대로 동영상은 뭐 누가 봐도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 YTN에서 보도가 나왔고, 뭐 제가 봐도 다른 사람이라고 보기 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거기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 있었다는 걸 인정한 겁니까? 아니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 동영상에 나왔던 인물은 나하고 무관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나라고 단정 짓냐라고 발언했다고 하죠. 그래요? 그래서 나름대로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플갱어라든지 공항에서 합성이라든지 최면에 걸렸다든지. 그렇죠. 뭐 그 가능성을 뭐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어요. 네, 뭐 이론적으로는 있는 페이지는 매우 낮겠지만. 네, 근데 지금 성범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거의 소멸됐고요. 뇌물수수 같은 경우는 총 뇌물 액수가 1억 원 이상이어야만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게 2018년이기 때문에 뇌물수수의 금액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좀 다르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그 김학의 전 차관이 윤중천 씨한테 2008년인가요? 그때 이제 목동집을 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오늘 국민일보에 실렸습니다. 네, 그 목동 재개발 사업을 도와주겠다면서 집 한 채를 달라. 라는 요구를 했다라는 윤중천 씨의 진술을 확인했는데 서로 말이 다르니까 검찰 쪽에서는 대질신문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윤중천 씨가 거짓말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동의 집 한 채를 요구했다. 이게 2008년이 아니라 2007년이네요. 네. 그리고 재건축 해당 사업은 실제로 진행되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물증을 잡아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달라. 뇌물을 달라. 이것만으로도 처벌이 또 가능합니다. 뇌물 요구죄가 있죠. 뇌물 수수와 관련한 범죄에서 말이죠. 자, 그래서 향후에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 결정이 나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네. 네. 지켜봐야죠. 청취자 여러분, 저는 김용민 씨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둘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김수민 평론가가 소식 하나 더 전하기는 좀 시간이 모자람이 있어서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 민해한수 할까요? 네, 제가 전해드리려고 했던 소식 중에 하나가 전국 버스 파업 초읽기 들어갔다는 건데요. 네. 전국 각지에서 굉장히 높은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득 생각나는 게 있어요. 찬반 투표 없이도 파업할 수 있는 국회의원. 그러네요. 네. 아, 이 파업을 하려면 요건이 많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 없이 바로 파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뭐 전혀 뭐 하자가 없는, 문제가 없는, 네. 그리고 또 뒷감당도 없는. 그렇습니다. 참 좋은 직업입니다. 네. 문호동 유임군. 자, 서기한수. 네, 대통령 당선 2주년 됐습니다. 앞으로 3년 남았는데 네. 앞으로 3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게 맥락을 오늘 가지니까. 출연료 주지 마세요. 이 사람 날로 먹었어요 오늘. 예. 근데 문구만 보면 그런데 예. 맥락을 가지니까 웃기네요. 예.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유창석 평론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저희를 지켜봐 주시기 바라면서 네. 김용민 라이브. 아 죄송합니다. 김용민 라이브 1부 마무리하고 6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켜봐야 돼요. 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